안녕하세요, 예스더입니다. 오늘은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 바로 경계선 성격장애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최근에 이 성격장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많은 곳에서 성격장애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씩 이 경계선 성격장애를 너무 불치병처럼 여기게 만드는, 이렇게 듣다 보면 이분들하고는 당장 이렇게 손절해야 될 것만 같다, 막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드는 내용들을 접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쩌면 이 경계선 성격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께 너무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좀 신중하게 준비하고 싶었는데, 이 경계선 성격장애 치료에 있어서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좀 더 반영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 경계선이라는 용어의 기원은 신경증과 정신증의 경계라는 의미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이 신경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울이나 불안이나 공황 같은 증상을 말하고요. 이 정신증은 그것보다 좀 더 혼란스러운 상태, 환각이나 망상 같은 그런 증상을 말하는데, 이 경계선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 경계선 성격장애는 일시적으로나마 환각이나 망상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우울이나 불안, 또 충동이나 감정 조절에 심각한 어려움을 보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의 핵심적인 특징은 자신의 정체감, 자아상이 불안하고 또 대인관계도 불안정하고 감정적으로도 불안정하면서 극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특히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몹시 크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든 또는 상상 속에서든 버림받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또 사람이나 상황이나 이 모든 것에서 각각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잘 통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누군가를 갑자기 막 너무너무 좋아했다가 또 어느 한순간에 딱 실망하고 돌변해서 아예 그 사람을 막 경멸하기까지 하는, 이렇게 대인관계나 일상에서 모든 게 이렇게 양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이 자주 일어납니다. 또 이런 불안정함은 본인 자신에게도 해당이 되겠죠. 어느 날에는 나 자신이 참 괜찮은 사람으로 느껴지다가도 또 어느 날은 참 나라는 사람은 참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아주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느끼기까지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본인에 대한 안정된 자아상이 확립되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도 불분명하고, 직업뿐만 아니라 나를 나답게 느끼게 해주는 삶의 목표나 가치, 나답게 사는 방법을 추구하는 힘이 부족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쉽게 공허감을 느끼고 우울감에 자주 빠져요. 대책 없이 돈을 쓰면서 낭비를 하거나 막 폭식을 하거나 술을 많이 먹거나 암호하거나 성관계를 하거나 도박, 약물, 자해, 자살 시도 같은 충동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합니다. 자신이 정서적으로 기대고 있는 사람, 특히 애인이나 이제 배우자가 여기 해당되겠죠. 이렇게 애인이나 배우자나 자신이 기대했던 만큼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심하게 화를 내고 신랄하게 비난하고 폭언을 일삼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이분들이 애인이나 배우자에게 바라는 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끄떡없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기 때문에 아주 터무니없는 욕을 하면서 내가 아프니까 지금 당장 여기로 달려와, 막 이렇게 낮이나 밤이나 상대방이 회사에 있건 약속이 있어서 친구들하고 모임 있건 간에 지금 당장 5분 안에 달려오지 않으면 창문 열고 뛰어내릴 거야,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욕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고 그걸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막 화를 내고 비난하고 공격적이고 이러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자신을 붙잡아주고 이렇게 멈추게 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거나 특히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 이렇게 버림받게 되는 상황이 되면 스트레스가 극심해지면서 일시적으로 현실 검증력이 떨어지면서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정신증적 증상,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막 해치려고 한다는 그런 편집증적 사고나 내가 나 자신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해리 증상 등이 일시적으로 단편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는 자기애성 성격장애, 또 연극성 성격장애, 반사회성 성격장애랑 같이 B군에 속하는 성격장애예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 B군에 속하는 성격장애들은 모두 극적이고 감정적이고 변덕스럽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각각의 성격장애별로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좀 나눠보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관심을 추구하고 누군가를 막 조종하는 행동을 하고, 또 감정이 막 급변한다는 점에서 지난번 연극성 성격장애랑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이 연극성 성격장애는 경계선 성격장애처럼 자살 시도나 자해 같은 그런 자기 파괴적 행동이 나타나지 않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막 분노를 쏟아내면서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특징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막 분노를 한다는 점에서는 자기애성 성격장애랑 비슷한 면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나 뭐 사소한 자극에도 이 나르시스들은 쉽게 분노를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나르시스들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진 않고, 또 누군가에게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버림받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점에서 같은 B군 성격장애는 아니지만 A군에 속하는 의존성 성격장애랑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 의존성 성격장애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더 매달리고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 비해서, 이 경계선 성격장애는 아까 말한 것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고 비난하고 분노를 쏟아냅니다. 또 막상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 의존성 성격장애의 경우는 의외로 또 쉽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의존 대상을 찾아가는 편인데, 이 경계선 성격장애의 경우는 버림받게 되는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느끼면서 상당히 혼란스럽고 매우 충동적이고 불안정한 상태를 보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태에서는 이제 관계망상이나 이제 편집증정 사고나 해리 증상 같은 이런 정신증정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분열형 성격장애나 특히 이제 조현병과 이제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경계선 성격장애에서 나타나는 정신증정 증상은 아주 단편적이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조현병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의 원인은 뭐 생물학적인 것도 있고 심리적인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발달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우선 생애 초기 3세 이전에 양육자와의 애착 형성을 살펴보면, 이 경계선 성격장애의 경우 양가 감정형 애착, 또 다른 말로는 불안정 저항 애착이라고도 하는데, 이 양가 감정형 애착을 형성한 아이는 엄마랑 같이 있을 때도 엄마에게 집착을 하고, 또 엄마랑 떨어지면 아주 고통스러워 하는데, 엄마를 다시 만났을 때도 화를 풀지 못하고 계속 저항하면서 엄마가 막 달래줘도 쉽게 화를 풀지 않습니다. 엄마에게 집착과 배척이라는 양가적인 유형으로 반응하는 거죠. 경계선 성격장애의 경우도 바로 이 아이처럼 엄마가 사라질까봐 두려워서 집착하고, 다시 나타난 엄마에게 막 불같이 화를 내는 이 아이처럼 성인이 되었어도 혼자 있는 것을 참지 못하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고, 또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친밀감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폭발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어린 시절에 반복적으로 경험한 심리적 외상을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 심리적 외상이란 개인이 이게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스트레스 사건을 말해요. 이 경계선 성격장애를 겪는 사람들의 75%에서 어린 시절 뭐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가 보고되고 있고요. 이런 학대를 포함해서 방임이나 무시, 또 부모와의 사별이나 이별 같은 상실 경험, 또 특히 이 일관적이지 못한 부모의 양육 방식이 경계선 성격장애로 발전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외상적인 사건을 경험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경계선 성격장애로 발전하는 건 아니고요. 또 반대로 경계선 성격장애를 지닌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한 개인에게 나타나는 심리적인 문제는 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유전적인 면, 뭐 기질이나 생물학적인 요인도 다 같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타고난 유전적인 취약성에 환경적인 부분이 결합돼서 경계선 성격장애로 발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에서 나타나는 이 자기 파괴적인 행동, 뭐 자살 시도를 하거나 뭐 자살한다고 협박을 하거나 자해를 하거나 막 이런 행동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자해를 하는 걸 보고서 관종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정말로 죽고 싶으면 왜 자해를 하겠어, 죽고 싶으면 어설프게 안 하고 확실한 방법을 택하지, 그러니까 저건 다 쇼야, 관심 끌려 그래, 막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아주 무지하고 무책임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자해를 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관심 끌기 그거 딱 하나가 아니거든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를 크게 4가지로 나눠보자면, 첫 번째는 누군가를 향한 분노나 적개심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학대하고 상처를 준 부모에게 복수하고 공격하는 방식으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행동이 자기 처벌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면서 자기 비난에 빠지면서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못마땅한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을 스스로 처벌하기 위해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신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마음의 고통을 덜 느끼기 위함일 수 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으로 느껴지겠지만, 폭식증 환자가 계속 토를 하면서 먹고 또 먹고 하는 것과 비슷해요. 신체적 고통을 느끼는 동안에는 슬픔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분노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타인을 조종하려는 의도 역시 있을 수 있어요. 자해를 통해서 상대방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보살피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해를 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관심 끌기 하나만이 아니라 더 많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춘기 아이들의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중2병이야, 사춘기라서 그래, 이렇게 말하고 퉁쳐버린다면 그 아이 자체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예방하고 개선하고 치료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덮어버리는 거랑 똑같은 것처럼, 이 경계선 성격장애에서 나타나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그냥 단순하게 관심 끌려 그래, 뭐 쇼일 뿐이야, 이렇게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해는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로 이해되어야 되고, 또 신중하고 따뜻하게 접근해서 치료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는 이제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보통 청소년기 후기나 이제 성인기 초기부터 이제 만성적인 불안정성이 이어지면서, 특히 이 자해나 자살 시도 같은 위험도 바로 이때, 이 성인기 초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다가 그 이후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나아지는데, 이 외의 부분, 자해나 자살 시도 같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 외에 다른 부분들, 뭐 불안정한 대인관계나 자아상, 뭐 감정적인 불안정성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이렇게 크게 나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통해서 좋은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성격장애들처럼 이 경계선 성격장애 치료에 있어서도 가장 일반적인 접근은 개인 심리치료가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고, 또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같은 경계선 성격장애라고 해도 그 핵심이 되는 증상에 따라 약간씩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좀 온순한 편이고 순종적이고 쉽게 낙담하고 우울해하는 위축형 경계선 성격장애가 있고, 또 충동적이고 현란하고 변덕스러운 충동형 경계선 성격장애, 그리고 막 화를 내고 반항적이고 비판적인 분개형 경계선 성격장애가 있고, 마지막으로 불안을 밖으로가 아닌 본인 스스로에게, 자신의 내면에게 불안을 표출하는 자벌형 경계선 성격장애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각각의 증상에 따라 그에 맞는 심리치료를 하면서 우울이나 불안이나 충동 조절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약물 치료를 함께 병행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 치료가 병행되기도 합니다. 한때는 심리치료에서 가장 어려운 심리장애 중 하나가 바로 이 경계선 성격장애라는 인식이 깊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성공적인 심리치료를 위해서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굳건하게 치료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경계선 성격장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꾸준히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렬하고 불안정한 대인관계 양상이 상담자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담자의 반응에 상당히 과민하기도 하고 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담에 있어서도 상당히 비협조적이거나 이렇게 공격적인 반응이 나타날 때도 있고, 자해나 자살 시도, 자살 위협 이렇게 다른 심리 장애들보다 호소하는 문제나 증상이 광범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점들이 한편으로 너무 크게 확대가 돼서 경계선 성격 장애는 아예 못 고친다 이렇게 단정을 짓거나 아니면 지나친 편견을 갖거나 사회적으로 막 낙인을 찍는 일도 있어서 많이 안타까운데, 최근에는 이 경계선 성격장애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깊어지면서 이 경계선 성격장애에 대한 이게 전문적인 치료 기법이 개발되면서 경계선 성격장애 치료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리치료는 일반적으로 지지적 치료와 재구성적 치료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이 지지적 치료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그 증상의 문제를 최대한 빨리 경감시켜서 내담자의 정서적 균형을 회복하고 일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걸 우선적인 목표로 삼는 치료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지지적 치료에서는 내담자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환경적 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내담자의 성격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에 비해서 재구성적 치료는 말 그대로 내담자의 성격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어요. 좀 전에 지지적 치료에서처럼 이 재구성적 치료에서도 내담자의 심리적인 문제의 해결과 또 일상에서의 적응을 이렇게 원만하게 하는 걸 도우면서 이와 함께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휘하게 해서 보다 궁극적인 발달과 성숙을 이루게 하려는 거예요. 이런 목표가 제대로 잘 달성이 되기만 한다면 이 내담자는 이렇게 표면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재구성적 치료는 뿌리 치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재구성적 치료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이 재구성적 치료는 모든 내담자에게 다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특히 경계선 성격장애의 경우는 재구성적 치료가 적합한지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우선적으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자원이 얼마나 충분한지, 내담자의 자아 기능이 얼마나 온전한지, 만약에 내담자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능력이 약하거나 특히 자아 기능이 많이 약해진 상태, 현실 검증력이나 판단 능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면 이런 경우에 재구성적 치료를 하게 되면 이 치료 자체가 제대로 진행이 되기도 어렵거니와 최악의 경우 내담자의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내담자의 동기 또한 중요하겠죠. 이건 다른 치료에서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경계선 성격장애의 경우에 내담자의 동기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경계선 성격장애의 재구성적 치료는 보통 몇 년씩 걸리는 아주 장기적인 치료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1년, 2년이 아니라 보통 4년, 5년 혹은 그 이상의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담자의 강한 동기가 없다면 이렇게 장기적인 치료가 진행이 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상담사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면밀하게 평가해서 내담자의 자아 기능이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지지적 치료를 중점적으로 하고, 내담자의 자아의 강도가 비교적 튼튼하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는 재구성적 치료를 시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경계선
경계선 성격장애 치료는 다른 어떤 치료보다 상담자의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치료예요. 그래서 이 경계선 성격장애를 치료해 본 경험이 아예 없거나 또 그런 경험이 너무 적은 치료자라면 아예 이 재구성적 치료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할 만큼 상담자의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데, 이 상담자의 역량에 따라서 앞서 말한 이 두 가지 치료를 따로따로 분리하지 않고 절충해서, 예를 들어서 치료의 초반기에는 지지적인 형태의 치료를 하다가 내담자의 심리적인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그때 점차적으로 재구성적 치료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효율적일 때가 많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 치료에 있어서 가장 전문화된 치료법은 여러 가지의 치료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변증법적 행동치료가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경계선 성격장애 치료에 있어서 가장 전문화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우울증 치료에 있어서는 인지행동 치료를 추천하면서 간략하게 영상으로 따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다음 기회에 이 변증법적 행동 치료에 대해서도 별도의 영상으로 따로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는 본인도 참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힘이 들 수가 있어요. 특히 애인이나 배우자의 경우라면 매일매일이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은 그런 이렇게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막 손절해라, 당장 도망쳐라, 막 이런 조언들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손절하거나 도망치는 쪽 말고 현실적으로 헤어지거나 떠날 수도 없는 관계이고, 무엇보다 이렇게 정말로 사랑해서 곁에 있고 싶은 분들 계시잖아요. 오늘은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만한 지침을 말씀드리자면, 완벽하고 멋진 사랑이 아닌 현실적인 사랑과 보살핌을 주는 것에 목표를 둬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혹시라도 경계선 성격장애를 겪는 분들의 애정결핍을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보살핌으로 다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위험하고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계선 성격장애의 경우 곁에서 누군가가 애정결핍을 채워주려고 하면 할수록 더더욱 많은 것을 요구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사랑으로 보살피고 감싸준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그러면 이만큼을 더 요구하고, 그래서 또 이만큼을 채워주면 그 다음엔 또 이만큼, 계속적으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무리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경계선 성격장애를 겪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받지 않기 위한, 버림받지 않기 위한 집착은 상대방이 나를 버릴 사람인지 아닌지를 끝없이 의심하고 확인하게 만드는데, 이런 집착이 상대방이 나를 정말로 좋아한다면 내가 어떤 요구를 해도 다 들어줄 거야 라는 잘못된 신념과 만나서 계속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결국은 상대방을 늘 시험하는 상황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보살핌이나 사랑을 주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본인이 먼저 스스로 인식하고 그것을 상대방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내가 어디까지는 가능하고 어디서부터는 힘들고 또 어떤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한계를 설정해서 그것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한계 설정을 하게 되면 경계선 성격장애를 지닌 분들의 경우 처음에는 막 분노를 하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 한계 설정은 두 가지 중요한 치료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상대방은 이미 성인이고 상대방이 스스로 이 좌절감을 감내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애인이든 배우자든 간에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막 조종당하고 이용당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이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자기 존중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계선 성격장애를 겪는 분들의 발달사를 살펴보면 제가 앞서 말한 두 가지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오히려 정반대의 메시지에 늘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불편한 일이 생기면 그냥 오로지 무조건 남 탓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남이 다 해결해 주길 바라면서 본인 스스로 성숙하게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제멋대로 행동해 버리고
또 그게 안 되면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듯 여겨지게 하거나 또 자주 남을 조종해 왔기 때문에 이제라도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될 최악의 패턴은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사랑을 느끼고 막 연민을 느끼고 막 보호 감정을 느끼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다 들어주고 상대방의 요구도 다 받아주고 그러다가 상대방의 욕구가 점점 높아지면서 어느 순간 자신이 굉장히 착취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지치고 아예 녹초가 돼서 이제는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면서 뒤늦게 외면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예요. 이럴 때 가장 상처를 받게 되는 사람은 바로 경계선 성격장애를 겪고 있는 상대방이거든요. 이런 최악의 패턴이 반복되면 이 경계선 성격장애를 겪는 분들은 역시 사람들은 나를 버리는구나.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구나. 내가 사랑받고 자라지 못해서 결국 또 이렇게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자꾸 또다시 상처를 입히고 불행한 인간관을 확고히 다지면서 경계선 성격장애를 극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경계선 성격장애 치료는 오랜 세월 한결같은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고 아주 스윗하고 멋지고 완벽한 사람이 곁에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고 안정적이고 한결같은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깐 막 불꽃 같은 연애 감정이나 동정심 또는 자기 만족으로 이렇게 접근한다면 결국에는 본인도 힘들어지고 또 무엇보다 상대방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한순간의 사랑이나 연민이 아닌 지금 나의 사랑과 보살핌이 앞으로 한 5년 혹은 10년 후에도 꾸준할 수 있는 보살핌인지 늘 수시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이 경계선 성격장애 맨 마지막 편 영상인데요. 가장 중요한 이 당사자분들께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지침을 말씀드릴게요. 경계선 성격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 경계선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선 핵심적으로 이 경계선 성격장애를 겪는 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통합이 안 돼서 그래요. 사람이나 상황이나 이 모든 것에는 이렇게 장점이 있고 또 단점도 있고 누구에게나 장단점이 공존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통합이거든요. 그런데 이 통합이 어렵다 보니까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를 막 갑자기 너무너무 막 좋아했다가도 또 한순간에 탁 실망하고 돌변해서 관계를 단절해버리는 일이 자꾸 일어나고 또 이런 불안정함이 본인 스스로에게도 나타나서 어느 날은 내가 참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지다가도 또 어느 날은 나란 사람은 참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나 자신이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이상화 평가절하가 자꾸 반복된다면 이게 통합이 안 돼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좋아 보이는 면과 또 그렇지 않은 부분, 좀 별로이거나 또 못마땅한 부분이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상대방에게 이렇게 서운함을 느끼거나 이 거절감을 느낄 때, 그래서 다시는 안 보고 싶을 때 상대방의 또 다른 면을 함께 떠올려보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지금은 비록 좀 서운하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참 따뜻했던 모습이나 나에게 노력했던 부분들을 함께 떠올려보는 이런 연습을 애인이나 배우자에게도 적용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애인이나 배우자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막 같이 좋아해주고 관심 가져주지 않아서 좀 속상하고 그럴 때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 사람이 참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뭐 집안일을 참 잘 도와준다든지 뭐 이런 모습을 떠올려 보고, 또 어느 누구라도 이 사람은 참 자상하고 친절하지만 보니까 좀 덜렁덜렁하고 시간 약속을 좀 잘 안 지키는 면이 있네, 뭐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너무 좋은 면만 크게 확대해서 보려고 하거나, 또 반대로 이렇게 너무 단점만을 보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는 각각 장단점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그것을 균형 있게 좀 폭넓게 객관적으로 통합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추는 거예요. 이런 연습이 참 시시해 보여도 막상 현실에선 통합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런 연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나 자신에게도 통합을 이뤄 나가는 거예요.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의 좋은 면과 나쁜 면이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나를 괴롭히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자책하게 되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또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도 혼란이 많겠죠. 또 워낙에 충동적이기도 하고 감정 기복도 심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쉽게 분노하면서 막 상대방에게 비난을 퍼붓고 극단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땐 차근차근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시길 권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말로 소통을 하는데 이 경계선 성격의 경우는 말이 아닌 감정으로 소통한다는 말을 종종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과 함께 주고받고 있는 그 말 자체보다 자꾸 감정적이고 비언어적인 부분에 크게 치우쳐서 해석하는 경향이 크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오늘은 몸이 많이 아파서 만날 수가 없다고 하면 변했구나, 사랑이 식었구나, 어떻게 갑자기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화를 내기보다는 오늘은 몸이 아프구나, 그래서 만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노력을 말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왜곡해 버리고 나면 그 이후에 다시 객관적인 사고로 되돌리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동적으로 내가 감정적인 추론을 하는 것을 그만하려면 이런 작은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 이와 함께 상대방의 말에 내가 지나친 비약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무의식적으로 내 두려움을 뒷받침해 줄 만한 내용을 유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믿을 만하고 확실한 건지, 또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 욕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을 지금 당장 해결하려고 하지 않길 바래요. 왜냐하면 나의 욕구 불만을 지금 당장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관계는 늘 같은 패턴을 거쳐서 뻔한 결과를 볼 거거든요. 상대방에게 심하게 폭발적으로 분노를 하고 비난을 퍼붓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도 심하게 자책감을 느끼고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화를 내고 나면 속이 후련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연구에 의하면 분노를 터뜨린 다음에 마음이 편한 사람은 전체 연구 대상에서 20%도 채 되지 않았고, 그 외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를 터뜨린 다음에 심한 자책감을 느끼거나 우울한 기분을 느꼈다고 해요. 때로 되지 않을 때 지금 내가 막 화를 낸다고 해서 속이 후련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이 더 괴로워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예전에 충동적으로 화를 내고 행동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서 그때의 행동으로 인해 내가 얻은 이익은 무엇이고 또 잃은 손해는 무엇인지 이익 대비 손실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길 권해요. 처음부터 잘 안 되기 때문에 상담에서도 이런 건 기록을 하게 하거든요.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듯이 이익 대비 손실을 따져보는 거예요. 또 시간이 조금 지나서 내가 기록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때 당시를 되돌아보면서 어떤 기분이 드는지, 만약에 후회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잘 기억해서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점차적으로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B군 성격장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에 이 타인을 조종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쉽게 예를 들어서 이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경우 이 조종의 목적이 내가 돋보이고 내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너가 좀 도구가 되어줄래? 막 이런 식이라면 이 경계성 성격장애에서 나타나는 조종은 이보단 훨씬 순진한 편이에요. 이들은 뭐 상대방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목적이라기보다 상대방의 감정을 조종하려는 거죠. 내가 지금 슬프니까 당신도 같이 슬퍼해줘.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당신도 꼭 같이 좋아해줘. 내가 느끼는 것을 당신도 느껴줘. 이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 자체가 아주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바람이라는 거죠. 상대방과 내가 한 몸이 아닌데 하나이길 바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요구잖아요. 당연히 상대방의 숨통이 막히게 됩니다. 사랑은 영원할 거야.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가 어떤 것을 요구해도 다 들어줄 거야.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린 하나야. 라는 비합리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면 내가 과연 상대방에게 바랄 수 있는 현실적인 것을 바라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죠. 내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무엇보다 입장 바꿔 생각해 봤을 때 나라면 상대방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면 이게 사랑인지 집착인지 구분이 되겠죠. 만약에 비현실적인 것을,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있다면 상대방은 집착이라고 느낄 거예요.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마주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버림받는 것, 또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극단적으로 치우치거나 늘 불안해하면서 나와 상대방을 힘들게 하진 않거든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망해서 자꾸만 폭발적으로 분노하고 상대방을 비난한다면 이 분노의 실체가 어쩌면 상대방이 아닌 나 자신에게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겠죠. 나의 못마땅한 면이나 불완전한 면을 빨리 외면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쉽고 편한 방법, 상대방을 탓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겠죠. 자꾸만 화를 낸다는 것은 사실 뭐 성격 이전에 불안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터득한 삶의 방식이 그 불안을 덜어내기 위한 노력은 했겠지만 오히려 그 불안을 더 증폭시키고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굳어졌을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나의 불안이 어디서 온 건지 나의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나의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사실 이게 혼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심리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는 조언을 많이 하는 거예요. 혼자서 하는 게 왜 어렵냐면 혼자서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 접근할 때는 뭐 접근하는 방법도 잘 모르거니와 무엇보다 저절로 방어작용이 일어나요. 내가 아주 평탄한 삶을 살아왔다. 이런 사람도 저마다 아픔, 상처, 의식적으로 이렇게 떠올리거나 밖으로 표출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는데 뭐 설사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별일 아닌 것 같아도 본인에게는 어마어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사, 그 과거에 접근할 때는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두려움, 저항이 있다는 거죠. 특히 한 개인이 감당하기 힘들었던 기억에 다가갈 때는 이 방어막이 마치 셔터처럼 착 내려져서 접근을 막아버려요. 그건 일부러 막 의식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기억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그럭저럭 생존할 수 있게 하려는 일종의 보호 기능, 차단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혼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막 심리학 책도 많이 보고 뭐 이런 영상을 많이 봐도 내가 의식하지도 못한 채 좀 전에 말한 방어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내면 깊숙이 그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마치 막 셔터 밖에서 막 불 꺼진 가게 안 뭐 문 닫힌 상점 안에 물건을 이렇게 구경하듯이 겉돌게만 될 수 있어요. 물론 책을 많이 보고 심리학 영상을 많이 보는 건
것은 정말로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는 것, 이 알아차림이 가장 첫 관문이거든요.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러고 계시죠. 그런데 자신의 문제를 알아차리고 또 심리학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지식이나 아는 것은 많아질지라도 정작으로 가장 중요한 자신의 내면의 통찰을 얻는 데까지 도달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나의 무의식을 의식적인 영역으로 함께 견인해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별로 인해서 지독하게 마음이 아프고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물론 이별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슬프고 힘든 건 당연하고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나의 일상을 뒤흔들 만큼 크게 영향을 미친다면, 사랑 때문에 받은 상처는 사랑으로 치유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사랑이 더 이상 외부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린 시절에는 너무나도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나 스스로 나를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부족했지만, 다행히 성인이 된 지금에는 어느 누구보다 나 자신이야말로 나를 가장 사랑하고 잘 돌볼 수 있는 존재거든요. 또 그것이 건강한 성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요. 만약에 내 인생에서 나의 발달사를 돌아볼 때 어린 시절의 결핍이나 해결되지 못한 과제에 묶여서 나를 사랑하는 힘을 기르지 못한다면,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람들은 성장 단계에서 각각의 시기마다 필요한 애정이 있고 그것이 잘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버리는데, 이제라도 나의 미해결 과제를 이제라도 잘 풀면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주어야만 나의 결핍이 채워질 거라는 거짓된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지나칠 만큼 감정에 몰두해서 일상을 방치하는 일도 막을 수 있고, 또 다시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 때는 혹시라도 내가 원치 않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 적어지겠죠. 사람은 잘 안 변한다고 말하지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끔은 사람 안 변한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뭐 상황이나 그 주제에 따라서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하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인간의 뇌는 가소성이라는 계속해서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계속적으로 외부 세계에 영향을 받으면서 결국은 시간과 경험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해갑니다. 문제는 얼마나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성숙해지느냐가 관건이겠죠. 성격이라는 게 아주 오랫동안 굳어진 특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성격을 개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와 어려움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끊임없이 인생에서 너무 많은 비용과 에너지, 지나친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게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도 힘들고 내 인생도 소모되고 허비되지만, 무엇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매일매일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이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살게 될 텐데, 그럼 또 얼마나 자책감에 시달리면서 그 악순환의 고리 안에서 괴롭겠어요. 나의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작업이 쉽진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나 혼자의 힘으로 어렵다면 누구라도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요. 이제라도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살피면서 어떤 요소든 간에 하나씩 보다 나은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시도한다면 우리 인간은 이전보다 훨씬 원만하고 적응적인 성격으로 개선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